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금요일에 MBN 뉴스와이드 5분 모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특검도 또 헌재 탄핵 재판도 마무리 수순이라고 봐야죠. 어떻게 분열과 분노와 원망의 이 난국을 정리할 것인가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큰 숙제입니다. 그 숙제를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헌재 흔들기, 헌재 판결 불복 수순인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판넬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논란을 자초하는 대통령 대리인단 외 서석구 변호사, 헌재가 국회와 선고 기일 교감을 한 거 아니냐, 북한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김평우 변호사, 재판관 8명, 7명이 결정하면 내란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동욱 변호사, 대한민국과 결혼한 대통령 따뜻하게 봐줘야 한다. 이중환 변호사, 최순실, 고영태의 불륜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손범규 변호사, 특검 수사 밀실에서 만든 자료다. 그래서 대통령은 특검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대통령 대리인단 전체 생각이 최종 서면은 아직 안 내셨고, 그래서 오늘 대통령 대리인단의 손범규 변호사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말씀을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22일이었던가요? 엊그제 전화 연결 저희가 인터뷰하려고 했다고 못했죠? 그때 재판이 늦어지고 해서 아마 바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전화 연결하자고 그러니까 아니다, 직접 나가야 되겠다고 그러셨다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아니, 직접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잘 전달이 되지. 전화로 하니까 이게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렇죠. 또 이 전화의 대화 중에 일부만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아, 그래요? 앞뒤 맥락을 딱 자르는 그런 그 방송사가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가서 그냥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이랬더니. 오늘 뭐 편하게 터놓고 얘기하시죠. 대통령 측 대리인단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일단 최종 서면 제출해야 하는데 다 쓰셨어요? 이렇게 왜 인터뷰하러 다니고 편안하게. 빨리 제출 안 했죠, 아직? 아직 제출을 못 했고요. 그 최종 준비 서면, 최종 변론 서면이라는 그 한 가지만 지금 그 제출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각 증인들의 그 증인신문 결과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또 뭐 사실조회 결과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뭐 또 여러 가지 그 상대방의 또 준비 서면에 대한 반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서면들이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최종 준비 서면 그 부분은 전번에 재판장님께서 24일 날 변론을 종결할 테니까 23일까지 내라 그러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너무 이제 힘들다.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사 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27일로 연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23일 날 내기로 했던 게 이제 좀 시간을 버신 거니까. 그 26일 날 내실 거예요? 네, 26일 날 내든지 뭐 그렇게 해야죠. 지금 좀 빠듯한데 23일 날 내라는 걸 힘들다고 좀 더 시간 좀 달라 그러던 친구들이 또 27일로 연기해줬는데 23일 날 진짜로 내면 그건 진짜 웃기는 친구들 아니에요? 아니, 그 최후 진술을 연기해 준 건 아닐 텐데요. 그거는 어제까지고. 최후 진술을. 그 진술 서면을 제출하라는 것은 어제까지고. 아니, 그게. 26일까지는. 서면 제출 시한. 그거는 들어보시라고. 뭐냐면 23일 날까지 내라. 그리고 24일 날 결심하겠다. 변론 종결하겠다. 최종 변론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저희가 24일 날 종결하는 것도 너무 늦고 너무 빠르고 23일까지 소리내는 것도 너무 급박합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했더니 그 26일까지 내도 된다 그 말씀이죠? 그 27일로 연기해 주는데 저희가 23일 진짜로 내보세요. 그러면 아니 27일 날 연기해달라고 그러는 친구들이 뭐 하던 친구들이 23일 날 내. 그러면 24일 날 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지금 23일 내면 오히려 저희가 알아들었어요. 나쁜 자들이 되는 거죠.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26일을 내실 거다 그거죠? 26일 날을 내든지 뭐 하여튼 27일 날 가져가든지 하여튼 해야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니까 아까도 못했다 그러셨으니까 안 낼 건 아니다? 안 내면 안 되죠. 안 내면 안 된다? 전체 사퇴하시거나 뭐 그런 일은 없고요? 그 사퇴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마지막 날까지 그건 그 가능성이 없다고 이렇게 말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요? 가능성 사퇴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현저하게 불공정한 재판을
만약에 그 재판소에서 그렇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데도 예. 그렇게 될 때가 되면 이제 임계점에 달하면 이제 진짜 뭐 쉽게 얘기해서 박차고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아유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럴 필요는 없다. 어떻게 그럼 언제 되면 박차고 나올 게 27일밖에 없잖아요. 이제 27일밖에 없을지 네. 또 다른 날짜가 또 있을지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우리가 점쟁이가 아닌데. 24일 날 끝낸다고 그랬는데 24일 날 못 끝내고 27일로 왔지 않습니까? 27일 날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걸 지금 우리가 27일 날 있는 상황을 지금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닌데 어떻게. 아니, 송 변호사님이 일단 현저하게 불공정한 재판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그렇죠. 계속 가지고 계시고 참다 못 참으면 뛰쳐나가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 만약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불공정한 재판을 합리화시키는데 하나의 그 원인이 돼요. 예를 들면 검사가 막 그 강압 수사를 하는데 변호인이 입회하고 앉아 있다가 아무 이유도 제기하지 않고 도장 찍어주고 나오면요. 그 변호사의 그 입회 때문에 불법 수사가 적법적으로 합리화돼 버린다니까요. 그 변호사가 그때 마지막 최종 변론에서 그럼 인정하고 나와야 돼요? 네? 최종 변론에서. 지금 법률 그걸 잘 모르니까 여쭤보는 건데 끝까지 27일 최종 변론 기일까지. 통상의 변론이라면 통상의 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변론 마치고 그냥 다 나오죠. 그냥 다 끝내죠. 근데 저희가 이 뭐 총사퇴니 뭐니 이런 말이 자꾸 나오게 된 거는 그 이중환 변호사가 그 중대 결심이다. 중대 결심이라는 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요컨대 그건 뭐냐면 뭐 그냥 너무 정말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공정성을 해하게 되면은 그런 데서는 이제 아이고 이제 이건 재판으로 이건 저희가 못 있겠습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항의하면서 나오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거예요. 지금 뭐 그게 뭐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나가버리면 헌재가 그냥 최종 변론 끝내고 형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럼 그러시는 분은 그러시는 거죠. 저희가 뭐 그걸 갖다가 뭐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뭐냐면 아까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검사가 강압 수사를 하고 불법 수사를 하는데 그 변호인이 입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불법 수사, 강압 수사가 있는데도 입회해놓고 가만히 있다가 사인해주고 나오면 그 불법 수사를 합리화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죠. 임계점이 오면 아직도 일괄 사퇴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거 안 한다고 지금 단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럼 특검 대면 조사는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거는 제가 저한테 자꾸 그걸 여러 언론인들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대통령님의 그 특검의 변호인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그 특검 변호인 따로 있어서 그분한테 물어야 되는데 저의 개인 의견을 자꾸 물으시더라고요. 그건 뭐 그래서 제가 그 개인 의견을 말씀드린 건데 지금 또 말씀하라 그러면 또 할 수는 있는데 그건 제가 그 권한 있게 유권 해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특검 변호인이 아니니까. 아니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면 조사 물 건너 간 거죠. 뭐 이제 다 끝나가는데.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대면 조사를 응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옛날부터.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밀실에서 만든 자료라고 특검 수사는. 아니, 다른 인터뷰에서. 아니 그거가 좀 와전됐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건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해명하세요. 이제. 그 뭐냐 하면 지금 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아까 집에서 나오기 전에 텔레비를 보니까 특검에서 기소 중지 조건부 기소 중지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참 희한한 결정입니다. 뭐냐 하면은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돼 가지고 대통령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 이랬을 때는 이제 특검이 그럼 자 조사하겠다. 뭐 기소하겠다. 뭐 특히 기소죠, 기소. 뭐 구속이든지 뭐 불구속이든지 기소를 하겠다. 기소권이 생기는데 대통령이 어찌됐건 지금 탄핵 심판이 지금 선고가 안 됐잖아요. 오늘도. 그런 상황인 것 같으면 기소권이 없어요. 불소추 특권,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 재판이 확정돼 가지고 대통령의 신분을 완전히 상실하고 파면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소를 못 해요, 어차피. 그러면 당장 내일 탄핵이 인용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은 기소 못 합니다. 그러면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무슨 기소 중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법에도 없는 이런 얘기를 왜 특검이 왜 하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공소시효가 완성되면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는 거지. 야, 그런 검찰 처음 본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손 변호사님 검사 안 하셨어요? 저는 검사 안 했어요. 저는 변호사 출신인데. 예. 그러니까 그거는 검사들이 법조인들의 참 상식이에요. 법조인들의 상식. 상식 없는 검사들이 앉아 있네 거기 지금. 그럼요. 상식 없는 사람들이 재판관이라고 혼자 앉아 있고 지금. 헌법에 면책 헌법에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조건부 기소예요. 그래서 예? 시한부 기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대통령이 아직도 네. 탄핵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기소할 수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하나. 현재 상황에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해야지 무슨 기소 중지 무슨 조건부 그런 게 왜 나오냐는 거죠. 다섯 패널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 건 실무에도 없는 거예요. 궁금해서 지금 차례로 질문하고 하세요. 이제 저만 할 게 아니고. 예, 뭐 박상 박사부터. 그것도 좀 가볍게 한번. 예. 방금 이 검찰은 네. 대통령의 소추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예. 소추 자체지 조사 수사는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죠? 예. 또 수사를 했으면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효력이 없지만은 그래서 시한부를 전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위를 잃으면은 바로 다음에 검찰이든 또는 다음에 수사기관이 그를 기소할 수 있는 이어받아서 사건이 있다, 수사를 그거죠. 하셔야 지금은 대통령이 불수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할 수 그렇습니다. 없다. 그래서 이제 시한부로 기소를 중지했다는 해석이 특검 쪽 얘기인데 뭐 제가 그리고 질문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시죠. 그 정도 논란. 그거는 제가 그러니까 질문을 기소를 한 못하지만 네. 수사를 했다 이겁니다. 네. 예?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럼 수사를 다 해가지고 처분을 한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제가 잘못됐다는 건 뭐냐면 예. 이 기소는 못하더라도 수사는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게 학설의 대립이 있어요. 예. 학설의 대립인데 실무에서는 예. 그건 대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실무에서는 못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왜냐면 한다는 얘기는. 어차피 네. 기소가 안 될 사람인데 예. 그럴 때는 검찰의 실무가 뭐냐면 그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거 그 고소장의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기소를 못 합니다. 그럴 때는 알겠습니다. 공소권 없음 이러는 거거든요. 대통령 법률적으로 논쟁이 있으니까 그 문제 가지고 결론 안 나요. 그러니까 그 불수추와 수사의 문제는 논외라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22일까지 대통령은 16차 헌재에서 이제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16번 그죠? 아마 손 변호사도 밖에 나가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언행에 대해서 아마 많은 얘기를 들을 거예요. 예. 지지하는 쪽도 있고 반대 또 비판하는 쪽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단체로 나와서 하는 이 얘기들을 보면은 저는 정말 좀 부끄러워요. 단체로 나오다. 그러니까 이 대리인단이 나와서 돌아가면서 쭉 하던 이 발언들을 대리인단이 한 명이 아니니까 뭐 서너 명, 몇 명, 여러 변호사님들이 나와서 한 발언들에 대한 질문. 상당히 저는 예.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대리하는 변호사들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원로급 인사들이 많습니다. 그죠? 하는 언행들을 보면은 솔직히 국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들이 대통령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래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손 변호사님은 지금 16번이나 대통령 그 헌재에서 변론기를 했는데 예. 대통령하고 몇 번이나 만나봤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하고 만날 만큼 만났고 아니, 몇 번 정도 만났습니까? 근데 그걸 몇 번이냐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요. 마치 기자한테 예. 취재원을 밝히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니, 변호사의 그렇죠. 윤리는 아니, 대리인하고 대통령 만나는 거 당연한 거죠. 변호- 만나는 게 비법입니까? 아니 변호사의 그건 뭐 존중해 윤리는 주세요. 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예. 당연히 만날 수 있고 그럼요. 만났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몇 번을 만났냐, 어디서 만났냐, 만나서 무슨 얘기했냐 계속 말해주면 끝도 한도 없이 나오거든요. 그것까지는 밝힐 그거는요 뭐냐면은 의무가 없다. 기자한테 예. 취재원을 밝히라고 하면 기자가 취재원을 왜 밝힙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산부인과 질문드릴게요. 의사한테 예. 치료 어떻게 했어? 못 밝히죠. 시간이 많지 않아요. 변호사는 의뢰인하고 관계까지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알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변호사의 윤리예요. 그건 뭐하러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는 아니, 그래서 나는 대통령하고의 소통이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가? 잘 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럼 이럴 때면 한 번도 안 만났다. 왜 한 번도 안 만나요? 아니, 그 물어보잖아요.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많이 만났어요. 많이요? 많이 아주 만났어요. 많이요?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진짜 궁금한 거는 박상현 만날 박사님. 만큼 충분히 만났어요. 그러니까 전화도 매일같이 하고. 전화도 매일같이 하고. 네, 그러니까 김평호 변호사 발언하신 거를 대통령은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냐?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 대리인단 잘한다. 그런 것까지도 다 그런 거 대통령도 아니에요? 알고 있는지. 김평호 변호사가 헌재는 국민 세금 쓸 가치가 없는 곳이다. 뭐 그리고 뭐 아스팔트가 뭐 피로 어쩌고 하니까 대통령이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걱정돼요 하시는 건지
잘하셨어요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 그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저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변호인단이 그 법리적인 대응보다 여론전을 펼친다. 제가 그러면 제가 잠깐만요. 말씀드릴게요. 제가 질문 질문 듣고 드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질문. 부분이 과연 대통령이 뭐 무기를 하거나 승인을 한 상황이냐 여론전 그리고 또 네. 여론전을 펼치는데도 조금 그 내부에서 이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합류한 정기성 변호사나 김평호 변호사는 저 이종환 변호사에게 뭐 지금까지 뭐 당신 똑바로 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했느냐. 이런 이야기고 또 그러니까는 어떤 내부 의견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이종환 변호사는 그 말도 했죠. 며칠 전에 그 갑자기 국회 관계자들을 정기성 변호사와 김평호 변호사가 일괄 적인 신청을 하니까는 그것은 뭐 각자가 대리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의 뜻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뭐 어떤 이견 같은 게 없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이런 대응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이거 있는지. 하나씩 물으셔야지 이걸 여러 가지를 하고. 아니요, 일단 여론전에 대해서. 하나씩 답을 해드릴게요. 우선 제가 적어놨는데 언행이 대통령 변호인단의 언행이 부끄럽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요. 김평우 변호사님의 예를 들겠습니다. 노구를 이끄시고 1시간 40분에 걸친 변론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1시간 40분에 걸친 변론을 통해서 저도 많은 감동을 받았고 헌법재판관님들도 다 감동을 받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들었고. 그런데 야 그러니까 훌륭한 변론이다 했는데 1시간 40분이나 지났는데 나중에 몇 시간 지나서 언론을 보니까 아스팔트, 야구자, 그다음에 뭐 나라가 망해, 뭐 피를 흘려 어쩌고 이렇게 극단적인 것만 딱 극단적인 편린만 탁탁탁탁 잘라가지고 이것이 정신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 이거죠. 지금 여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이 이렇게 있는 그대로 전해주질 않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지금 1시간 40분에 걸친 그 전문이 SNS를 통해서 다 돌아다니면서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봐서 어떤 변론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음미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되는 거지. 편린을 딱 잘라가지고 거기에만 천착을 해가지고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하면 그 언론이 제대로 된 언론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여론전을 하냐, 법리전을 안 하고 우리 이동욱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변호사가 법정에서 말하는 것이지 왜 밖에 나가서는 얘기를 하느냐. 법정에서 변론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법정에서 나온 훌륭한 법리 변론을 이게 홍보가 안 돼요. 언론이.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지금 뭐냐면 계속 직접 대통령 나오냐 안 나오냐. 대통령 몇 번 만났냐. 대통령 만나서 무슨 얘기했냐. 대통령 어디서 만났냐. 이 얘기만 물어보고 앉았지 언론이. 도대체 무슨 무슨 이 변론을 하고 있냐. 무슨 법리가 전개되고 있냐. 뭐 관심이 있어야 하죠. 관심이 없잖아요. 넘어가시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도 쓸데없는 질문 안 하십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는 국민한테 홍보가 안 되겠다. 여론전 해야 되겠다. 관련된 똑같은 얘기라서. 잠깐만. 그러면 변호사협회에서 그 대한변협에서 징계를 논의한다고 그러면 그거 아주 잘못된 거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변협 회장님도 제가 잘 아시는 분인데 제가 나중에 이 재판 끝나고 나면 차분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변협 회장님도 그날 현장에 와서 들으시고 보셨으면 참 정말 감동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옥의 티가 이 본질을 호도해가지고 나라가 망한다. 아스팔트. 그 나라가 망한다는 것도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면 그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소야대가 돼서 야당이 좀 세다고 해서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사실도 확정된 바 없는데 검찰의 의견서 한 장 붙이고 그동안에 언론 보도 쫙 45페이지 붙여가지고 대통령을 우선 기소해놓고 기소가 아니죠. 탄핵해놓고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탄핵해놓고 특검법을 또 통과시켜서 특검으로 하여금 야 빨리빨리 증거 조사해라. 수집해라. 탄핵의 완결성을 도모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선 대통령이 이제 직무 정지의 질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다가 한참 몇 달 있다가 이제 또 살아나. 그래서 또 살아났더니 또 보더니 또 뭐 몇 개 걸어가지고 또 탄핵 또 시켜.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이 대통령 5년 동안 대통령 할 사람 하나 없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 망하지 않을 나라가 없어요. 다 망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 이거 변론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딱 잘라가지고 나라가 망한다.
그것만 따르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아니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결론이 그러면 저 언론이 헌재가 그렇게 보도하면 안 되잖아. 헌재가 만약에 인용을 하면 그럼 아스팔트로 나가서 정말 피를 봐야 되겠어요? 그 부분 해명. 제가 이게 또 이렇게 오해를 하고 또 사람을 이렇게 잘못하면 매도할 수가 있는데 저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예. 법을 법을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태까지 법리를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헌법 111조에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을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사건의 심판권을 가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리고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되는 걸로 돼 있고. 네. 그게 이제 구성이거든요. 판결 법원의 구성. 네. 이 구성을 제대로 해놓고 예. 9명으로 구성해놓고 심리는 다만 9명 중 한 사람이 해외에 출장 갈 수도 있고 한 사람이 기피당할 수도 있고 하니까 7명이 심리를 하면 된다. 네. 그러나 평의는 평의는 이제 9명이서 해야 해서 된다. 네. 그러므로 9명으로 구성. 그러니까 3대 3잖아요. 대통령 3, 국회 3. 제 질문은 그게 대법원장 아니었어요. 3.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2대 3대 3이란 말입니다. 이런 잘못된 구조를 고쳐서 어느 국민도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에 승복을 하려면은 예, 예. 구성부터 제대로 돼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구성부터. 근데 구성조차 제대로 안 하고 예. 승복을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승복 이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이건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돼요?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정치적이고요. 제가 법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럼 재심 저기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재심 사유. 재심사? 재심 사유가 되는 이런 위험한 길을 왜 걷냐. 알겠습니다. 지금 9명으로 만들어 놓고 하자. 지금 뭐 시간이 너무 그 얘기를 하는 많이 겁니다. 저- 네. 뭐 제 서영호 질문은 소장 그러니까 민영삼 그 선배님께서 해주셔서 좀 언론의 보도 태도 탓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김현 변호사이신 제41대 대한변협회장 당선자가 그 재판부에 대해서 현재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함부로 모욕하는 법조인의 품격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소송 전략의 일부라면 비난의 가능성이 보다 더 높아 보인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만약 변협에서 조사한다면 대통령 측 대리인단으로서 성실하게 좀 임해 주시기를 국민 한사람 바라고요. 그건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부법무관리공단 이사장을 우리 역임하셨어요. 그 손범수 변호사님께서. 손봉규. 손봉규 변호사님께서. 그런데 제가 뭐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있을 때 보통 법무공단 이사장은 법무부 고검장급이나 차관급 이상이 가는 건데 검사하고 판사 그 임용 안 되시고 바로 변호사에서 바로 가셨는데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 그 선거 때 법률지원단의 단장이 김기춘 비서실장이고 아마 그 단으로 일을 하신 것 때문에 뭐 보은성 인사가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저는 뭐 대리인단 맡은 거에 대해서 이런 해태 사유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태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맡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맡은 거에 대해서는 백발 양보한다 치더라도 국가의 소송과 그 행정 소송을 위임받은 그 재단의 이사장을 했던 분으로서 공단의 이사장을 했던 분으로서 대통령이 탄핵이 아니라 형사상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유죄라고 생각하는지 무죄라고 생각하는지 탄핵까지 판결은 아니시더라도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무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전체적인 예, 다 예, 예. 대통령의 그 국회에서 13가지 사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무죄라고 생각하시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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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그럼 황태현 평론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는 보니까 오늘 쭉 우리 이제 손 변호사 말씀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계속 언론에서 지금 대리인단을 공격하는 게 왜 지연 작전을 쓰느냐. 미주알, 고주알, 지연 말단적인 예, 예, 이야기. 예. 특히 보면 이 사건이 대통령 탄핵을 심리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뭐 처음 보면 나왔던 얘기가 이게 고영태, 이거 또 보면 최순실 간에 어떻게 보면 그런 뭐 이른바 불륜 스캔들 거기서 번진 것 아니냐. 저는 언제 뭘 깜짝 놀랐냐 하니까 이동업 변호사님이 이제 들어오시면서 그날 강일원 재판관이 이런 얘기를 했죠. 주심 재판관이. 이제야 좀 헌법재판 하는 것 같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그런 얘기했다는데 저는 또 최근에 보면은 그저 뭐 정기승 전 대법관님 등 이분들 아홉 분이 낸 6가지 사항들이 있고 또 보니까 어제 마침 보니까 한국당에 보면 법조인 출신들의 의원들 그러니까 보면 대표 정종섭 의원이죠. 뭐 헌법의 대가인데 이런 분들이 보면 뭐 이렇게 보면 이 얘기한 걸 보면서 처음부터 이 변호인 즉 변호인단이 전략을 잘못 세웠던 것이 아닌가. 전략을. 왜냐니까 지금 보면은 처음에는 보면 형사재판까지 끌고 가다가 후반부 오면서
특히 보면은 당시 박한철 헌재 소장이 자 3월 13일 날까지 끝내야 된다라고 얘기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막 지연 말단적인 걸 물고 들어갔는데 차라리 이제 복귀하는 거예요. 당시 처음에 우리 손 변호사님은 처음부터 함께 하셨잖아요. 이주환 변호사님이랑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문제 왜 어떻게 탄핵 소추를 먼저 해놓고 나중에 거기에 맞춰서 특검을 만들었냐. 이거는 각하 사유 아니냐. 기각 사유 아니냐. 미국식으로 얘기하면은 이른바 심리 무효 사유 아니냐. 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어제 보면 저 정종섭 의원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13개 탄핵 사유를 갖다 일괄 투표한 것은 이거는 딱 떨어진 위헌이다. 네, 맞습니다. 이런 쪽으로 보면 이른바 강의론 재판. 법리 논쟁으로 갔으면 되죠. 법리 논쟁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복귀를 해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리 논쟁을 갔었어야 되는데 보면 처음에는 형사 문제로 그다음에 나중 가서는 어떻게 보면 지연 말단적인 문제로 이른바 발목 잡기로 가다 보니까 아까 쭉 나왔던 대로 여론전이다. 지연작전이다. 지연작전이다. 이런 비난을 받는 거 아니냐. 제가 즉 변호인단들의 전략이 처음에 잘못됐던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요. 제가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 접점이 생길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재판이라는 것은요, 이 피청구인, 피고가 가장 수동적인 겁니다. 제일 능동적인 이 위치에 있는 게 아무래도 재판부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위 원고에 해당하는 지금 탄핵 소추 측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피고는 방어 전략을 수립해가지고 그때 움직이는 거지. 이 소송 전체의 구도를 이 피고가 이끌고 가는 이런 주도적인 지위가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우리 노무현 대통령 탄핵 재판하고 지금 이거하고 딱 2개밖에 없거든요. 이게 뭐 많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딱 1명, 저만 그때도 그때는 소추위원 측으로 관여를 했습니다. 김기천 의원 도와줬어요. 그죠? 2개를 다 경험한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이 경험이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탄핵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탄핵 재판 우리 강일원 주심 판사님이 주심 재판관님이 이동욱 변호사의 변론을 보고 이제야 탄핵 재판 하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형사 소송에 따라서 그냥 이게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또 뭐였냐면 이 재판부에서 소송 지휘를 하실 때 주심 재판관님이 그랬어요. 국회 탄핵 소추 의결에 대한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국회 자율권이라고 해가지고 관여를 안 했거든요. 심판을 안 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국회 자율권이란 말이지만 그걸 가리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 걸 가리켜서 통치행위라고 그러거든요. 4글자로. 그래서 그 국회에 그때 이 탄핵 소추 의결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로 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번에도 그건 따지지 말고 소추 의결은 따지지 말고 당부만 기각이냐 인용만 따지자 이래서 그럽시다 이랬는데 이게 지나가면서 김평호 변호사님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듀 프로세스 오브 로우를 따져야지 뭘 따지냐 하면서 그러면서 완전히 그쪽으로 이제 다시 따지는 걸로 됐는데 다시 따지게 됐으면 다시 따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번에 안 따지기로 했는데 왜 따지냐 하고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소추위원도 그렇고 재판부도 그렇고.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이 적법 요건이거든요. 이게 소추가 제일 됐다 안 됐냐는 건. 이 적법 요건은 본안 전 문제입니다. 이건 직권 조사 사항이라 그래가지고 서로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든 자백을 하든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이거는 재판부가 소송 끝나는 그날까지 직권으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과거에 합의했다 문제 안 삼기로 했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는 충분히 문제 삼아야 설명된 돼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손범규 변호사와의 약속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준비된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고 이제 거의 뭐 증문즉답으로 궁금한 것들을 바로바로 밝혀주시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이 출발 자체가 다르네요. 손범규 대통령 측 변호인의 생각은 대통령의 모든 혐의를 부정하셨어요. 전혀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나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고 촛불을 들게 된 배경들이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최순실에게 기밀 유출은 정호성이 임의로 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민정수석은 뭐 했을까? 민정수석은 기밀 유출을 임의로 무시했나? 임의로 협조했나? 그리고 대통령은 또 그럼 뭐 하셨을까? 그다음 미르 K재단 문화융성 등 좋은 뜻으로 설립했다. 좋은 뜻이라면서 증거인멸 위증지시는 왜 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고 또 인사나 이런 문제에 왜 대통령은 시시콜콜 개입하셨을까? KD 코퍼레이션 정호성에게 소개받아 추천했다.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중소기업 소개도 하나? 대통령 헌재 출석 검토 중. 도대체 하시나 안 하시나? 대통령 탄핵 사유 없어. 엮인 것이다. 그러면 대국민 사과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왜 거론을 하셨었나? 입장을 바꾼 이유나 배경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럼 바로 송고문 부장님부터 질문하고 답변하고. 저기에 대해서 그 손봉규 변호사님 답변이 좀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해드릴게요. 저기서 말씀하세요. 그럼. 그 헌재 출석하나 안 하나 이 부분은 아까 답변을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헌재 출석 하나 답변이 나왔다고요? 아까 특검 이야기했고 아까 특검. 헌재는 이야기. 헌재 출석하나 안 하나 네. 이 부분은 네. 대통령께서 이제 그간에 네. 이 헌법 재판 결과가 네.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네. 또 증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쭉 검토를 본인이 우선 해야 됩니다. 본인이 우선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물론 뭐 동영상도 좀 보셨고 그동안에 보고를 받아왔지만 최종적인 걸 한번 스크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변호인단의 의견도 저희는 3분의 2는 출석하십시오. 3분의 1은 출석하지 마십시오. 아, 변호인단 내에서도. 네, 이게 의견이 갈려요. 출석하자는 의견은 저 같은 사람인데 대통령님이 굳이 꼭 변호사들한테 말로 이겨야 되는 건 아니다. 와서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하면 된다. 시간상 결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고 나오십니까 안 나오십니까? 아직 미정입니다. 아직 청와대 답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는데 22일에 답 없죠 아직까지? 예, 지금 고민 중에 계시고 저는 그런 것 계속 같아요. 나오십시오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송건 아까 김평호 변호사 말씀 중에 편리만 떼놔서 언론이 그렇게 뭐 왜곡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언론인으로서 그 부분을 또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 아스팔트 피 같은 이런 것은 편리는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은 법리적인 문제를 했던 부분은 부각이 됐을 텐데 그런 자극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언론이 그것을 더 큰 문제로 생각을 했던 거고요. 중요하게 봤다. 그리고 저는 그 손봉규 변호사를 만나면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 정치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18대 국회의원 하셨고 지금도 당협위원장이고 18대 때 친박이었죠. 그런데 그때 뭐 그 모심과 아시론 그러니까 대통령과 있을 때 나는 모심이라고 생각하고 아치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친박계의 일반적인 생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친박계의 그런 대통령에 대한 태도 이런 것이 결국은 지금 사태를 볼 이렇게 단초가 됐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뭐 친박계가 지금 사태의 한 원인이 됐다고 생각 안 했어요? 친박계도 가장 큰 책임이 있고 국회의원들도 전원 다 대통령과 국정을 함께 책임지는 존재고 대통령만 혼자서 책임지는 문제가 아니고 세월호 같은 예만 들어도 모든 책임이 세월호 사고가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데 국정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들은 그날 뭐 했습니까?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다. 그거죠? 국회의원들은 뭐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걸로 답. 그리고 김현석 원장님 짧게 뭐 한 10초 정도 쓰면 질문 답하고 예스 노로 듣고 끝나는 게 낫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 형사 재판이 아니고 일종의 공무원의 징계 절차잖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 파면할 필요 없네요. 대통령을 파면할 필요가 없어. 탄핵을 인용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죠. 이 사건이 대통령을 그러면 파면할 국민 만큼의 80%가 잘못 생각하고 있네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이 탄핵돼야 마땅합니까? 하면 80%가 나오지만 이거를 있는 그대로 헌법재판소의 판결대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직무집행을 하시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제 생각엔 절대 80%안 나옵니다. 네, 그걸로 된 것 같고요. 다음 분. 묻는 거에 질문 따라 있으십니까? 다릅니다. 질문 없습니까? 저요? 네. 질문 있으면 짧게 질문 답변 하실 기회를 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또 그 대통령이 탄핵 전에 하야한다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여권에서 그죠?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도 그거를 자꾸만 그렇게 바람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어떤 혼란을 가져온다든가. 바람을 집어넣는 사람에게 좀 따끔하게 대린단에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좀 하세요. 그 주로 여권에서 나오는 발언인데. 근데 그것이 국민을 더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는 지금까지도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여권의 일원이지만 여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 탄핵 사태를 초래하는데 야당하고 같이 동조했던 그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 저는 싫어하고요. 그 사람들 저는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국회는 여야가 있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의 판단을 하는 것인데 탄핵 전에 대통령은 하야 가능성 전혀 없다.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변호인단과 VIP 간의 통로로 알려져 있잖아요. 손 변호사께서. 그런데
자진하야 가능성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죠. 그럼요. 믿어야죠. 마무리해도 되겠어요? 아니, 그 사실은 우리 박선일 박사 이야기 제가 휘날레를 멋있게 한번 하려고 어머나. 그거였어요? 칼을 갈고 있었는데 뺏겼어요? 지금 지금 뭐 시간이 다 돼서 나가셔야 가야 된다고. 되는데, 예, 그리고 접점이 생길까 하는 의문이 저는 들었어요. 송 변호사님 모시고 지금 쭉 얘기하면서. 조금만 더 접점이 말씀 생길 수 있을 나눌 수 있으면 결론은 또 하나인데. 불러주시면 저를 또 불러주시면 접점이 얼마든지 있다는 걸 논증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나 시간은 가고 있고 내일 또 대통령도 불러주세요. 내일 또 불러주시면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민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책임 있는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정당 활동도 하신 분으로서 촛불을 든 국민들에게 아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할 게 있으면 뭐 최종 변론이라고 그럴까? 말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가셔야 되니까. 지금 저도 아까 그 기자님 말씀에 답을 하면서 같이 하면 네, 그러세요. 이 김평우 변호사의 모든 이 변론은 요약은 그겁니다. 뭐 아스팔트가 뭐 피가 흐른다 이런 게 다 뭐냐면 이 탄핵 재판을 인용을 하도 네. 반대하시는 분들과 국민이 화합하기 어렵고 그러게요. 또 기각을 해도 탄핵을 원하시는 분들이 참 이게 하기가 어려워요. 예. 서로가 너무나 이게 멀리 떨어져 있고 극한됐지, 그러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엉성하고 동물적이고 감정적이고 잘못된 탄핵을 소추를 의결한 국회의 잘못을 묻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각하입니다. 탄핵 심판의 기각도 아니고 인용도 아니고 각하. 이렇게 각하를 하면 그래서 이걸 결자해지죠. 국회에다가 다시 떠넘겨 버리면은 이거는 국회의 잘못이 백일하게 드러나고 국민들이 그렇게 되면 불만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러한 변론을 하게 되면 우리 국민은 전부 다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결론이 나면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용이 될 경우에는 승복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승복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는 정치적이니까 변호사가 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대로 가면 9명으로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 사유가 된다. 재심이라는 건 확정돼도 판결이 효력이 부정되는 거예요. 재심에서. 그리고 처음에 얘기하신 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27일 날에도 헌재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재판을 계속한다. 최종 변론에서. 그러면은 변호인단 사퇴도 아직 살아있는 카드다. 그렇습니다. 네, 그 말씀으로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합의체예요? 따로따로 하신다고 그러던데. 그런 거는 합의해요? 각자 대리가 각자 나가고 원칙에- 어떤 사람은 남아있고 그런 거예요? 전번에도 아니면 기피 신청할 때- 전원 사퇴다 그러면 그건 합의해 가는 거예요? 그거는 합의가 돼야 돼요. 그건 전원 합의가 사퇴를 돼야 된다? 하려면.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손범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그 문제는 저도 뭐 한때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탄핵의 결정이 모든 것을 국론 분열이라든지 그 국정의 불안을 종식시키는 그런 그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탄핵 결정이 태극기와 촛불의 민심을 더 자극하는 측면이 더 부각이 된다 그런다면 이건 걱정이 되지 않냐. 청와대 쪽에서 그 하야에 대한 그 말씀을 검토한 적이 없다. 저는 그 말씀을 저는 존중하고요. 또 그렇게 그 입장이 만약에 정리가 됐으면 이 문제는 더 거론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 자진 사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지금 몇 달 동안 탄핵 심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무슨 이제 자진 사퇴란 말이에요. 그럴 것 같았으면 벌써 진작에 이 탄핵을 가질 말았어야죠. 이제 기차는 다 떠났고 그 선고를 받아봐야 되고 우리가 오늘 얘기한 거는 애당초에 이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았다. 각하 사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통령 자진 사퇴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제 와서 하야를 거론하는 것은 꼼수 그 이상도 이하도 결코 아닙니다. 친박 자유당 일각에서 뒤늦은 자진 사퇴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미안하지만 버스는 떠나갔습니다. 제가 소추원에서 판단해 볼 때 피청구인의 변호인단의 시나리오의 클라이맥스는 선고 하루나 이틀 전에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피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하야하는 시나리오로 이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송거문 부장님부터 이거 무슨 화산 폭발 직전 같기도 하고 이렇게 부글부글. 청와대는 지금 계속 부인하고 조금 전에 만났던 손범규 변호사도 대통령
늘 전화 연락도 하고 하신다는데 뭐 전혀 그런 일이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없다. 근데 왜 이렇게 부글부글 윤상현 의원은 0.00%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계속 바른정당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또 여당에서도 이야기가 조은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 뭐 청와대와 뭐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네. 이것은 일단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검토를 했다가 싹 들어간 건지 아니면 살아있는지 저는 좀 아직 살아있는 카드라고 좀 보는 편인데 이거는 너무 민감한 부분이니까 지켜봐야 되고 각 당도 만약에 이 자진 하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계산을 하겠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파면 당하는 것보다야 이 사표를 내는 것이 그 보수청에 대해서 좀 그래도 보수청이 결집을 하는데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이죠. 딱 그 현재서 그 인용을 해버리고 파면되는 것보다는 그렇다면 보수청 결집에 조금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그때도 그 탄핵 들어가기 전에도 뭐 4월 퇴진, 뭐 6월 대선 이거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파면 직전에 사표 내는 게 그게 뭐 말이 되느냐? 법대로 가자. 그런 입장이죠. 그리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처음에 발화를 했죠.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뭐 자진 하야론을 이야기했는데 유승민 그 대선 주자는 그 일축했습니다. 그 일국의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거론할 필요도 없다고 일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레뷰에서 좀 그 합의점은 없는 것 같고 국민의당 경우에는 만약에 탄핵이나 인용이나 기각이 되면은 이 완전히 그 진영 대결이 될 텐데 그 보수 그러니까 좀 중도 쪽을 지향하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뭐 그 자진 하야하면은 대선의 구도 경쟁으로 안 갈 가능성이 안 가는 것이 조금 좀 안 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을 정치적 속셈만 보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네요. 어떻게든 결론은 하나일 텐데 셈법 복잡하네요. 민 원장님 보시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자유한국당은 이게 이제 탄핵이 파면이 된다고 보고 그 전에 사표라도 좀 내셔가지고 그게 살 길이다. 그래도 좀 살 길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속내가 아닌가. 그래서 공개 상소라 할까요? 대통령한테 공개적으로 건의하는 거죠. 대통령이 워낙 청와대 뜻도 없다는 전혀 뜻이 없다는 걸 알고 그래도 공개적으로 여론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발 좀 자진하야 하시라고. 그래야 우리 산다고. 바른정당도 같은 생각 아니에요? 바른정당은 조금 다른데 그나마 아무튼 바른정당은 좀 그 사회 정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탄핵 결정 이후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나라가 굉장히 그 혼란스러울 그 부분을 약간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국민 설득력이 별로 없죠, 사실은. 지금 뭐 두 야당은 무조건 인용해서 파면까지 가고 더 나아가서 사법 처리도 그때 사법기관에 맡기자.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다. 당초 이게 정치권에서 먼저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정치권에서 나왔던 것은 지난해 12월 9일 탄핵 소추 의결 전에 당시 보면 문재인 전 대표 4월 6월 뭐 그렇죠. 그때 당시 원래 제일 먼저 문재인 전 대표가 당시 말씀하시기를 자 먼저 선퇴진 사퇴 선언을 하라. 그리고 한번 길을 찾아보자. 마치 그때 11월 29일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보면 국회에 맡기겠다. 4월 말 퇴진, 6월 중 대선 뭐 얘기인데 이미 12월 9일 다 지나갔던 얘기예요. 그때 판 깨졌어요. 깨졌어요. 깨졌고 그다음에 쭉 갔는데 1월, 2월 얼마 전부터 시작해서 언론계에서 이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논설위원 등등들이 칼럼 등을 쓰면서 왜냐하니까 주말마다 태극기 집회, 주말마다 촛불 집회 해갖고 서로 사회가 파국으로 갈 것 같아요. 이러다 진짜 흔한 얘기 뭐 언론적 표현은 이거 거의 내전 상태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상태다 보니까 몇몇 그 보면은 논설위원 등등이 보면은 사설을 또 칼럼을 통해서 했는데 전체적 흐름으로 보았을 때는 사실 범보수 입장에서는 불감청 고소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대통령께서 해주시면 더 그렇게 되면은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보수층도 결집하고 감사한 일이죠. 바른정당은 정말 아까 저 김성태 원내대표하고 뜻이 달라요. 실제 이야기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손봉기 변호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른정당 사람들은 야당하고 손잡고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 소추한 사람들이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뭐 인용이 되면 인용이 되는 대로 사실 바른정당은 또 나름대로 상처를 입게 되고 만에 하나 요즘 나오고 있는 기각이 되는 순간 그래서 나왔던 게 바른정당에서 만약에 기각이 되면 의원 빠지다 떼자. 이 바른정당에서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피하면 제일 좋은 게 불감청 고소원이고 야당 지금 두 야당에서는 누구 맘대로 이미 9부 능선 9.9부 능선 다 와 있고 이제
이제 보면 내일 모레면은 종결하고 결론 나고 현재 흐름으로 보았을 때 보면 이러저러저러한데 누구 맘대로 아니야. 아이고 하야하신다고 그래도 뭐 사법 처리는 얼마든지 또 가능한 아니,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건 검찰 수사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좀 착각들하는 게 미국의 닉슨 케이스를 드는데 닉슨 케이스는 다릅니다. 닉슨 케이스는 닉슨이 사임하자마자 바로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바로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포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닉슨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로 저지른 모든 범죄를 일체 사면한다. 사인해버린 거예요. 네. 물론 그 바람에 본인은 저 재선에 낙선했지만. 네, 어쨌든 저 박상현 박사님. 네. 저는 정치권에서 좀 책임 있는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책임 있는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당초 이 얘기는 정치권에서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2월 22일이었습니다. 그 다른 얘기가 청와대에서도 이 질서 있는 퇴진과 관련해서 검토를 한 것으로 들린다. 상당히 진전된 얘기입니다. 집권당의 원내대표입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친박입니다. 근거 있는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쓸데없는 소리 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정치권에서 막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들린다고 잘못 들은 겁니까? 거짓말한 겁니까? 그냥 간본 겁니까? 저는 이런 것 자체부터가 왜 이 어려운 시점에서 자꾸 이렇게 여권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본인이 잘못 들었다든지 아니라고 얘기하다든지 뭐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 얘기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 얘기 그냥 거론하지 않겠다 이렇게 물어놨는데 아무튼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자, 아무튼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은 자 이렇게 말하면 혹시 정치력을 통해서 절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바른정당은 절충 조금 이견이 당내에서도 바른정당 안에서도 이견이 있습니다만 뭐 조영 원내대표하고 좀 전에 김성태 의원도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절충 없어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꼼수냐? 국민의당은 아니 협상을 이 문제를 하자고요? 안 됩니다. 원칙대로 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 내 정당의 속내였습니다. 서영호 소장. 네, 자유한국당은 제가 볼 때는 그 정치적 타결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지지자를 재결집하기 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파면당하면 단죄당하면 돌아올 계제 명분이 전혀 없는데 스스로 탄압받는 모양새를 가지고 사임할 경우에는 지지자들로부터 동정심과 고정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다는 속내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바른정당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었을 경우에 그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너희 바른정당 때문에 탄핵이 되었다라고 하는 책임론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풍 차단용으로 대통령에 대한 스스로 자진 사임하는 걸 통해서 그런 쟁점으로부터 역풍으로부터 피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야당의 입장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정책 타결하기에는 이후 정권이 교체되었을 것을 가정했을 때는 국론 통합과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미 그것을 타결했을 경우에 역풍이 너무나도 지지층으로부터 크기 때문에 이제는 더 멈출 수가 없다고 해서 헌법과 헌재 결정대로 따라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뭐 사당세법이고 뭐 정치권은 어차피 각자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이 난국을 좀 수습할 어디 큰 정치인은 안 계신가 하는 생각이요. 국민을 하나로 모을. 그래서 중요한 게 대통령의 뜻입니다. 대통령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탄핵 심판을 받느냐 아니면 스스로 하야하느냐.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이 두 가지 선택지가 과연 어떤 손익이 있다고 여러분께서는 보십니까? 아까 뭐 손봉기 변호사 많은 고민을 지금 대통령께서 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잠깐 정리해드리면 기습 하야 후에 사면 협상설이 사실 뭉게뭉게 자꾸 피어오르니까 27일 최종 변론에 출석한다. 아까 손 변호사 말씀으로는 고민 중이라고 그러셨고요. 그다음에 자진하야 뭐 두 가지 이제 카드가 있겠죠. 정우택 하야 통한 정치적 해법은 더 이상 거론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패널도 지적하셨지만 김진태 의원은 자진 사퇴라뇨. 기각 걱정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김무성 전 대표는 하야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어요. 주호영 탄핵 전에 정치적 해법을 숙고해야 하지 않나요? 우상호 하야라니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재명 시장 사법 처리 피하려는 조건부 퇴진 안 돼요. 박지원 대표 하야도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꼼수는 안 돼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 기습 하야 후에 사법 처리 협상하려 들 것이다 하는 얘기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대한 여러분의 답을
요 짧게 송건모 부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막다른 굴목이 왔습니다. 탄핵 시기에 거의 다 멈출 때 됐고요. 막다른 굴목이 왔으면은 이 막다른 굴목이 그냥 막힐 것이냐, 아니면은 그 담작이 낮아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그 넘어가면은 그 기각되는 것이고 막히면은 그 인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선이거나 최악의 경우가 지금 탄핵 심판을 하면은 최선이나 최악을 선택. 둘 중에 하나 결론이 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뭐 최선이 나와도 기각이 돼도 앞으로 국정 운영하기 상당히 힘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렵죠. 자선이나 자악을 찾는 방안, 그러니까 자진하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일단 막다른 굴목에서 일단 뒤로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빠져나오면서 자진하야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나오는 방법에 나올 때 이 그 정치권에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진하야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 사면이에요. 근데 법적으로 뭐 지금 당장 사면을 할 수는 없지만은 대선 기간 중에 일단은 뭐 어떤 정치적으로 좀 그것도 뭐 불가능한 수사를 대선 기간에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뭐 그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사면이 담보가 되면은 자선이나 자악 이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네, 민영삼 원장님은 탄핵 이제 기각에 대해서요 확신을 갖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뭐 개선할 것도 없어요. 아무튼 기각을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끝까지 갈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또 한편으로 밤에 이렇게 잠자리에 누워서 그러실 거예요. 진짜로 자진을 하야해서 이걸 국면을 가야 되냐. 저렇게 공개적으로 건의를 하는 걸 보면은 진짜로 이게 파면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굉장히 고민하는 계산을 진짜로 해야 될지. 민 원장님이 건의하세요. 어떤 게 좋은지. 손익 계산을 해달라니까요. 손익 계산. 그러니까 계산을 안 한다니까요. 탄핵 심판이 기각이 아주 확신을 하고 있다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계산을 하셔야 될 텐데 계산을 좀 전혀 안 하고 이건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조금 잘못했는데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네요. 100번 양보해서도 아까 손봉규 변호사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100번을 양보해서 내가 이 헌법을 그런 것도 없지만 헌법을 조금 위반하고 그다음에 법률을 조금 위반했더라도 내가 파면될 정도는 아니다. 그렇죠. 예, 나는 파면될 정도는 아니다.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더라도. 손봉규 변호사 대통령하고 늘 뭐 통화도 하고 다 한다는데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시는 저도 그 아주 핵심 의원한테 그렇게 전에 들었어요. 네, 전혀 잘못한 게 없다고. 전혀 기각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을 전혀 안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이 자진하야 건의한 쪽에서는 하도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정식으로 막 당의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계산을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이렇게 고민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변호인단 얘기 들으면서 손봉규 변호사 얘기 들으니까 이거 뭐 거의 헌재에서 만약에 뭐 인용 결정 나면 이거는 뭐 헌재 할 것도 말 것도 없더만 이거는 뭐 손봉규 변호사 말대로 완전히 기각이잖아요. 잠깐만요. 근데 기각도 아니고 각각. 우리가 손봉규 변호사 변호인단으로서 손봉규 변호사나 김평우 변호사가 보면 뭐가 참 험한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반대의 경우 같은 경우를 보세요. 최근에도 보면은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도 거기서 나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뭐 나야 보면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받겠지만은 국민들이 그 용납할 수 있을까요? 혁명 얘기 나오고. 그 혁명 얘기는 지난해 얘기고 12월 달 얘기고 어쨌든 탄핵 심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사직사 생직생입니다. 죽으면 죽는 거고 삶은 사는 건데 문제는 그 이후의 후과 그 후유증을 누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세요? 정말로 저는 당장 내일 보면 이제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붙습니다. 내일 마침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 되는 날이에요. 또 3일절 날, 3일절 날 아예 보면 광화문에 이 태극기들이 이제 광화문으로 이제 진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떻게 대혼란. 여기에다 보면은 유력 대선 주자들, 야권 주자들, 또 여권에서 이런저런 험한 이야기들 나오고 진짜 끔찍한 이야기들 나오는데 저는 탄핵 심판으로 가서 기각이 되면은 죽는 거고 인용이 되면 복귀하지만 그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기각이 되면 복귀하지만 기각이 되면 복귀하죠. 네, 그러니까 그래도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인용이 되면 뭐 그냥 바로 거기서 이제 끝나는 자진하야는 그래서 이게 사직생의 길이 아닌가. 네. 그런데 한마디 꼭 첨언해 둘게. 저는 이런 지금 무슨 설 이거 딴 데서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딱 한 사람만 이걸 결정할 수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 아닙니다. 문재인 대표입니다.
문재인 대표. 문재인 대표가 예를 들어 내가 대통령이 지금 보면 가장 근처에 가 있는 게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전 대표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닉슨 케이스를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큰 정치인 얘기를 드린 거고. 그렇죠. 결국은.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박사님. 탄핵 심판과 자진 하야에 대해서 지금 손익계산서 저는 이 주제는 지금의 국민에서 탄핵 심판 대신에 자진 하야할 경우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탄핵 심판 대신에 자진 하야하는 얘기는 뭐냐면 탄핵 심판에서 인용된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인용이 안 되는데 뭐 하려고 자진 하야를 생각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인용이 된다고 치고 탄핵 심판과 자진 하야를 놓고 속내를 계산할 때 탄핵 심판돼서 인용이 되면은 명분 잃어버린 거, 다 잃어버린 겁니다. 실료도 다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마. 반대로 그러면 자진 하야할 경우에 자, 내일 탄핵 심판에서 인용이 될 것 같으면 오늘 자진 하야하자. 그러면은 잃어버린 거는 명분도 아마 잃어버려요. 명분은. 왜냐면은 탄핵될 것 같으니까 자진 하야하겠죠. 그렇게 하나도 안 하다가 그 대신에 실리는 조금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썼습니다. 뭐냐면은 전직 대통령 여부에 관한 법률에서 앞으로 형사 재판을 받아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한 전직 대통령 여부에 관한 법률 조항을 받습니다. 자진 하야하면은. 그리고 다음에 검찰 수사에서 다소 숨통을 튈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점에서 실리는 조금 얻는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명분은 다 잃고 특히 탄핵 심판될 경우에는 실리도 잃기 때문에 다 잃는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서영 소장. 네, 뭐 자진하야를 애초부터 거론 안 했던 게 아니죠. 국민들도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었고 대통령 스스로도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서 고민해서 국회에다가 본인의 직을 위임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때는 안 하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제가 볼 때는 자진하야를 꺼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잘 이해를 국민들이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따라서 가장 똑 떨어지는 것은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헌법과 법률에서 단죄받는 게 가장 똑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애누리, 즉 이렇게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따라서 정치를 복귀하는 데서도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생길 거다. 헌법과 법률의 단죄는. 하지만 자진하야할 경우에 특검과 국회와 언론과 그리고 헌재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정치적으로 탄압한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야한다고 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한다면 향후에 복귀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자진해야를 적극 검토할 것 같고 국민들은 탄핵 심판을 통해서 기각이든 인용이든 똑 떨어지길 바라고 있는 것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3월 1일은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시각 6시 58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특검은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요? 특검 수사 기간 만료 후에 박 대통령 시한부 기소 중지하겠다. 노림수가 뭘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특검과 청와대 속내가 어떨지를 한번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검 박근혜 대통령 시한부 기소 중지를 시사했습니다. 여기다 저희가 부산행 영화를 패러디해서 심판행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연장 없다 이거지. 박 대통령 시한부 기소 중지할 거예요? 이규철 특검보. 손 변호사 걱정 마. 언론 플레이야. 기소 안 되는 거 맞죠? 네. 자, 조건부 기소 중지 카드 꺼내던 특검 노림수가 뭘지. 그리고 이 와중에 기념시계를 새로 제작했답니다. 황 권한대행 특검 연장 여전히 침묵. 시한부 기소 중지라고 하는 것은 수사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이렇게 중지를 시키는 것이 말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소를 할 수 없는 사정이 현재 있기 때문에 소출을 할 수 없는 사정이 나중에 없어질 때 그때 가서 다시 재개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시한부 기소 중지를 들고 나왔는데요. 특검은 뭘 노리는 것이고 또 청와대 속내는 어떨지 황선희 평론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조금 전에 손봉규 변호사 나와서 청와대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이 대리인단 입장을 대변했죠. 한마디로 위헌적 발상이다. 정말 뭘 모르는 검사들이다까지. 아까 보니까 참 뭘 모르는 검사들 언론 플레이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니까 특검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난이 있는 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대통령님 네. 얼굴 좀 뵙자니까요. 면담 조사 좀 끝까지. 합시다. 예, 아직도 그 주장이다. 저 송고무부장께서. 일단 청와대에서는 뭐 언론 플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거 특검이 또 망신주기 아니냐, 흠집내기 아니냐. 네. 그러니까는 특검에서 그 압수수색도 청와대도 못했고, 예. 또 대면 조사도 사실상 물 건너 갔으니, 예. 특검에서 이상한 뭐 시한부 기소 중지 이런 것을 내세워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예. 그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 예. 이런 생각인 것 같고, 예. 그 특검 입장에서는 시한만 그 한 달 연장돼서 뭐 이런 거 없지 않느냐. 왜 그 한교안 대행이 시한 연장 안 해줘서 예. 이런 뭐 시한부 기소 중지라는 이런 편법을 쓰게 만든 것이다. 예.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 박상혁 박사님 다 준비되셨네요. 네. 네. 자, 지금 박 대통령의 시한부 기소 중지 의견을 특검에 냈습니다. 예. 청와대와 특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예. 아마 청와대 쪽에서는 기소 중지라고 법률적으로 소추가 안 되는 거 모르나?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겁니다. 아까 그 손 변호사 그렇습니다. 대리인단의 손목희 변호사 굉장히 그렇겠죠. 생각이고. 특검은 네. 자, 우리는 이제 2월 28일 끝납니다. 예. 기소 시한부 기소 중지입니다. 예. 대통령이 민간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다음에 검찰이 사후 처리해야 됩니다. 네. 라고 하는 계산을 하면서 예. 시한부 기소 중지를 합니다. 그건 검찰이 하기 나름이죠, 뭐, 결국은. 그럼요. 그러니까 특검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네, 의지를 특검은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네, 죄가 있으니까 기소 대상이다. 이거 그럼요. 그러니까 민간인으로 돌아오는 순간에 바로 네. 기소 대상이라는 사실을 그렇죠. 그걸 딱 밝히고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영호 소장 네, 생각. 저는 속내니까요. 예. 대통령 측은 네. 특검 이 법꾸라지들 검찰이 기소 독점을 행사해 그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은 검찰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 무릎을 치면서 뼈아파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특검 같은 경우는 배가 고프다. 네. 만약에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만 아니라면 체포영장이든 출국금지든 강제 수사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속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청와대 대통령이 아니면 특검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청와대 문 앞까지 갔다가 그냥 다 모든 게 네, 무산 간단하게. 무의로 끝났어요. 청와대에서는 네. 정치특검 공부 좀 해, 공부. 공소권 없다니까? 이게 청와대 측 변호인들 속내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률가들도 공소권 없음이라는 게 판례가 다 있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예. 또 특검은 법리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다 검토해서 시한부 공소중지를 한 거죠. 기소권 기소 중지를. 근데 아무튼 청와대 속내는 기소 유예죠, 그러니까. 예, 기소 유예. 이 그 청와대 속내는 공소권 없다니까 이거고요. 예. 특검 속내는 예. 비겁하게 대통령님 정말 이렇게 피하려고 하십니까? 예. 특검 피하면은 나중에 일반 검찰이 있습니다. 예. 서초동 검찰 전체 서초동 본청에 가실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치동으로 오시라고요? 예? 대치동? 저 다 하셨죠? 요거 그냥 간단히 왜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에 묵묵부답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말씀 있으신 분들. 황교안 대행의 그 묵묵부답은 묵묵부답은 보면은 그 좀 긍정이에요. 그러니까는 다 알면서 뭘 묻나 이거 그러니까 특검 그 연장 안 한다는 내 사정 다 알면서 그러니까 대선 출마하냐고 물었을 때도 처음에 소위부답하다가 소위부답한 것이 여러 가지 그 해석을 나니까는 그다음에 묵묵부답으로 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묵묵부답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에서 예측하는 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대선 출마도 하는 쪽으로 묵묵부답. 그다음에 연장 안 해주는 쪽으로 묵묵부답. 그럼 기념식에 만들어요. 그거는 대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대통령, 그러니까 권한대행 총리실에서 이야기를 했죠. 아래 사람이 보고는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시계 다시 만든다고.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황교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고를 하는 중에 그거 하나를 보고를 했겠지. 이거만 딱 가지고 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계 다시 또 만들까요? 이렇게는 좀 했다고 보기는 그렇죠. 묵묵부답인데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까요? 하면 또 묵묵부답 했을 수도 있죠. 아, 그래요? 그럼 알아서 또 한 거예요? 만드는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만약에 황교안 대행이 특검을 그 기한을 연장했을 경우에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제가 볼 때 탄핵 인용되면 대통령은 아마 강제 수사를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연인 신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총대를 황교안 내가 혹시 대통령이 구속 수사라도 되면 내가 시킨 거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래서 황교안 대행은 절대로 특검을 제가 볼 때는 그 연장할 수 없는 것이 황교안 대행의 처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하여튼 힘 있는 사람들 얘기고요. 이영선 행정관이 지금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데 나온 얘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영선 세월호 7시간 그리고 수상한 아주머니들 얘기를 제대로 할까요? 지금 거의 모르쇠인 것 같은데요. 네.
체포영장까지 발부해서 어쨌든 오늘 뭐 데려다가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특검 그리고 가긴 갔는데 아주 비협조적이랍니다. 이영선 행정관이. 서로 노림수가 뭔지. 그리고 특검은 이영선에게 듣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뭔지. 그걸 두 가지 좀 해석을 좀 해주시고요. 자, 이영선과 아주머니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최순실의 수행 비서, 네, 최순실, 김영재 등 실세들 모시고 청와대 들락날락. 이영선 담당. 청와대 비선진료 깊숙이 개입한 거 아니냐. 기치료사 아주머니 들어갔습니다. 뭐 주사 아주머니 들어갔습니다. 뭐 그분이 백 선생이라나요? 무면허 아주머니들 도우미 역할. 자,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과 차명폰 만들어드리고 닦고 개통도 하고 뭐 군대 후임 핸드폰 대리점에서 개설했다는 것까지 밝혀졌어요. 차명폰 개통, 조달 그리고 폐기까지 담당. 뒷자리 4201 한라인 개통. 7시간 키맨 이영선 세월호 오전 10시경 TV로 보고 이영선 행정관이 세월호 오전 10시경에 TV로 뉴스를 보고 관저로 올라가서 대기. 관저로 올라갔는데 대기. 그리고 안봉근은 이때 어디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윤전추는 뭘 했는지도 잘 모르시죠? 아시는 분 계세요? 대통령 옆을 지켰던 핵심 인물이 바로 이영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버티기로 이러다 끝나는 건가요? 들어보시죠. 비선 의료진 청와대 출입시킨 데 도움 주셨나요? 잠시만 하겠습니다. 그동안 왜 특검 소환에 불응하신 건가요? 한 말씀만 하시죠. 차명폰 개설하시고 폐기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한 말씀만 하시죠. 최순실 씨 지시로 만들고 폐기하셨습니까? 한 말씀만 하시죠. 누구 지시로 하셨습니까? 최순실 씨 지시입니까? 한 말씀만 하시죠. 3층을 안 눌러서 내려가는 것 같아요. 3층으로 갈아타셔야 되는데. 특검은 비선진료 등 혐의로 출석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한 후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영선 행정관 오늘 오전부터 조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진술 태도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진술 태도는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올 때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뭐 제가 받은 건 아닌데 그 누가 받았어요? 저희 와이프가 받았는데 거기에 그 나중에는 저희 그 데리고 간 사람이 이영선 비서관. 네. 그러니까 전화를 누가 했냐고요? 전화를. 이영선 비서관인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대포폰으로 왔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화번호가 어떻게 뜨던가요? 저는 전화번호를 잘 모릅니다. 예. 청와대에서 왔는데, 예? 청와대에서 왔는데 전화번호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그걸 안 봤어요? 예, 저는 뭐 그냥 제 전화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영선 입에서? 박상현 박사님.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예.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는 나가서 말할 수 없습니다. 예. 딱 그 얘기 할 것 같아요. 예.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뭐 이번에도 저는 예외는 아닐 거로 봅니다. 대신에 특검에서는 이 비선 진료, 비선 의료팀의 실체를 알고 싶어 하겠죠. 특히 세월호 6시간 동안에 대통령이 이제 필요 수술 받았느냐 마든지 이거를 알고 싶어서 여러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영선 행정관은 경호 관련 법상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아마 저 특검팀에서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비선 진료, 뭡니까, 뭐 필라니, 뭐 리프팅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2014년 4월 16일 날 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지금 보면 이른바 범죄 구성상 보면 뭐가 김영재가 됐던 누가 됐던 와서 시술을 했어야 돼. 그리고 그걸 알아야 돼. 누가? 바로 이영선 행정관이.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긴급 체포를 해서 48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영선 행정관은 그렇게 얘기하죠. 국방부식에, 특검식에 거꾸로 매달아놔도 시간은 가고 2월 28일은 곧 온다. 저 똑같네요. 그래요? 네. 저는 뭐 하여튼 김영재 원장 보안선임 해서 시술 관련해서 좀 특검에서 듣고 싶고 진술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영선 행정관은 보안상 비밀이라니까요. 그럼 뭐 나올 게 없네 결국. 그러다 마는 거네. 그거 이제 그 검찰 그 수사의 기술이죠.
그걸 믿어보자 한번 또. 그러니까 물어볼 건 많고 나올 건 없는. 현직이니까 더 그렇죠. 물어볼 건 많고 나올 건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 지금 이영선 행정관 소속이 경호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경호실 법에 따라서 말 못한다, 국가기밀이다, 그것은 헌재에서도 이야기했죠. 그렇지만 지금 특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경호상의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호실에 있으면서 부속실에 파견돼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경호실법을 들먹이는 거 본인이 경호실 소속이긴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뭐 좀 명분이 안 맞는 것이고 이 이영선 행정관은 물론 지금 7시간 행정, 뭐 차명폰, 비선 의료 여러 가지 그 열쇠를 쥐고 있지만 이것이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경호를 했습니다. 2006년에 커트칼 비서 믿고 나서 그때까지는 안봉근 비서관이 거의 뭐 수행을 하면서 경호를 했고 그 이후에 사실 경호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들어갔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최순실 씨와도 알았을 거고 부속 비서관실에 들어가서 최순실 씨 이부속 비서관실이 주로 최순실 씨 관련된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관계의 어떤 연결고리 그 전체적인 연결고리를 실무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람이죠. 그렇죠. 네, 실무적으로 아주 세세한 부분을 많이 알 겁니다. 이영선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봐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차고 넘치는 그런 정언거리가 있지만은 그래서 절대 입을 못 열어요. 그래서 못 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밝혀내야 되는 것이 특검이고요. 그래서 그걸 알고 싶은 게 국민인데 그 국민이 알 권리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 안 한다는데 뭐 직무상 비밀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특검이 뭐 수사 기법을 활용을 해서 밝혀내든지 아니면은 그 이영선 행정관이 이건 정말 저 역사적인 문제니까 역사적인 건 진실을 밝히든지 본인이 그 무도인 출신이고 또 어쨌든 그 무관 아닙니까? 알리바이를 제대로 대든지요, 그러면. 그냥 무장 입을 닫아버리니 이거 참. 그러니까 답답하네요, 정말. 뭐 특검은 그 이영선 행정관에게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을 연결해주는 선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 할 것 같고요. 이영선 행정관은 최순실과 박 대통령을 차단하는 나는 장막이다. 난 절대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과 막의 대결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이영선 행정관에게 듣고 싶은 얘기는 세월호 7시간, 비선의료, 보안 손님 그리고 차명폰까지 실제로 대통령과 최순실을 연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2의 장시호처럼 술술 좀 불어주길 바라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봉근하고 윤전추하고 3자 대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간에 참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 원칙과 소신의 대통령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모든 걸 최순실하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대통령 업무 수행, 그 많은 장차관이 있고 비서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놔두고 왜 최순실 전화통만 자꾸 전화하시고 이렇게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꼭 밝혀야 할 게 뭔지 이걸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좀 어떻게 좀 해결이 되고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혼란이. 원칙과 소신의 대통령, 청와대 기밀문서, 국방장관 내정자 이게 2013년에 이제 내정됐다가 뭐 하여튼 뭐 그만뒀는데 자진 사퇴했는데 내정자 회견문이 넘어가질 않나. 캐리미 국무장관 접견 자료가 넘어가지 않나. 대통령이 연설문 말씀 자료 넘어간 건 뭐 당연하고요. 일본 총리와의 통화 자료, 총리의 담화문, 각종 정부 인사 자료, 비공개 국무회의 부처별 지시사항이 왜 이 사람한테 가느냐 이겁니다. 정호성이가 대통령께서 최순실에게 주고 의견 구해보라고 하셔서 모든 연설문 최순실 거쳤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믿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정호성이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업무 전반을 의존한 대통령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최순실이었을까요? 저는 기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최순실이 사전에 본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최순실에게 주고 의견을 구해보라고 하셔서 그랬을 뿐입니다. 윤창중 대변인 성추문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그에 대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의 의견을 홍보수석실에서 취합한 것입니다. 최순실에게 참고하라고 보낸 겁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수시로 연설문과 말씀 자료를 보내오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고위직 인선안을 받아본 기억은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정호성이 보내오는 문건들의 절반 정도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답 주십시오.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왜 최순실 씨한테 거의 사설 대통령급으로 저렇게 다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요. 뭐 이영선 직무상 보안이라고 얘기 안 하고 윤천주 보안 얘기 안 하는데 그 차명폰 썼던 거 최순실 씨한테 좀 갖다 주면서 빨리 가서 다 진술하라고 최순실 씨가 연락하면 바로 다 진술할 것 같아요. 정말 그 뼈아픈 농담이지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자진하야 할지 아무리 건의를 해도 최순실 씨하고 연결만 돼서 최순실 씨하고 상의하면 뭔가 결론을 내실 것 같은데 그때 못 내지 몰라도 왜 그렇게 최종 모든 것을 최순실 씨하고만 상의해서 무슨 관계인지 그걸 꼭 정말 꼭 그 뭐 배신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건지 어쨌든 간에 어떤 연유였는지 어떤 연유였는지를 정말 속 시원하게 좀 해달라. 그것 좀 알고 싶어요. 저기 배신 트라우마 쓰셨네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이야기했죠. 최순실 씨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 나한테 모든 걸 의지를 했다.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자기만 했죠. 믿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배신 트라우마를 그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부추기기도 했던 것 같아요. 거꾸로 역이용할 수도 있네, 진짜. 부추기기도 한 거죠. 그리고 호가호위하고 다니고. 이거 보면은 지금 당 차관들을 이렇게 대면 보고 그 받아봤자 나중에 그 대통령님 위해서 하는 일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부추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영태님 뭐 나이 어린 사람들 데리고 뭐 별얘기를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 믿지 말고 뭐 잘 나가는 그 참모들 믿지 말고 우리가 할 테니까 제가 할 테니까는 뭐 이런 식으로 부추기고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는 대면 보고. 그러니까 그때 뭐 기자회견할 때 뭐 대면 보고 꼭 필요하세요? 참모 그 장관이 그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최순실이 다 대면 보고 하는데 뭘 어떤 뭐 이렇게 공식 라인에 그러니까 공식 라인이 허물어져 버린 거죠. 맞아요. 공식 참모 라인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그렇게 그 할개를 칠 수 있었던 것이고 무너지는 거를 가만히 두고 보고 그 자리에서 공직자라고 있으면서 국록 받아먹은 사람들도 저는 문제 있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뻔히 알잖아요. 이거 이상하다는 걸. 아니 국무원 받아 먹었습니까?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뇌물도 받았죠. 오히려 국무원 그렇죠. 받은 게 아니고 뇌물까지 받았죠. 그렇네 진짜. 그러니까 그런 상황 만약에 제가 대통령과 그 1대1로 만약에 그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다면 국민에게들이 꼭 물어보고 싶은 거. 최순실 씨가 이렇게 그전에 정윤회 씨도 그렇고 최순실 씨도 그렇고 이런저런 막 부탁을 하고 뭐 인사 문제를 하고 이러는 것을 도대체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한 건지 그 답을 구하고 싶다. 정당하다고 생각한 건지 그리고 이것이 이 탄핵감까지 될지 그 국민 80%가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국정농단인지 정말 몰랐는지. 그 진짜로 진실이 뭔지 정말. 그렇죠. 그 뭐 거짓으로 쌓아올린 가공의 산이라고 했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판단력이 굉장히 정확하십니다. 정치 취재를 보면은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문제가 될 거다 생각을 했을 텐데 아마 뭐 옛날에는 안 그랬나 과거 대통령 안 그랬나 그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최순실 씨 이것을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인지 미리 알았나 몰랐나 어느 정도 뭐 예감은 했었나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서영호 소장님. 네, 뭐 정부 업무를 다 최순실한테 한 건 아니고요.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하셔서 아주 효율적으로 국정 운영하신 것 같아요. 돈 되는 것은 최순실, 예를 들면 K스포츠 미르재단이나 동계올림픽이라든가 그리고 K타운 사업 이런 돈 되는 건 최순실한테 집중적으로 밀어주고 돈 안 되는 거 뭐 격차 해소라든가 뭐 국정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장차관이라든가 공식 참모 라인을 활용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도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은 선택과 집중에 아주 탁월한 효율성을 보인 게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할까요? 네. 자, 저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많은 장차관, 비서진 다 놔두고 모든 것을 최순실과 저는 어른했다 보지 않아요. 그 많은 특히 우리가 보더라도 뭐 재경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또는 복지라든지 이런 주요한 정책은 대통령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국정을 수행해 왔었죠.
나머지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번에 뭐 규제 역파를 위해서도 뭐 그런 것도 했던 것이고 몇 시간이에요. 다만 이제 우리가 문제되는 거는 아니 그런 거는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가 그건 저게 정상적인 거죠. 예, 당연하죠. 이제 문제가 되는 거, 돈 되는 거. 예. 특히 문화 스포츠, 최순실이가 돈 되는 거.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박 대통령과 최순실 관계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 부분이 또는 대부분이 최순실의 의사가 반영이 된 거죠. 왜 그랬을까? 저는 일심동체라고 봅니다. 일심동체인데 자 최순실이가 원하는 것은 나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밀어주는 것이고 이 밀어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박 대통령은 국가를 위한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최순실은 나라를 위한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은 국가를 위한 것이니까. 그리고 혹시 실수가 있으면 그거는 통치행위였고 그래서 진짜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최순실 개인 비리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라고 준비했던 것이고 자 정말로 묻고 싶은 거 아니 잠깐만요. 그럼 말씀하세요. 정말로 묻고 싶은 거 두 개 물어보셨잖아요. 저는 지금 궁금한 게 4월 16일 날 대통령께서는 뭐를 했느냐가 아니라 4월 15일과 4월 16일 이후에 대통령 얼굴에 이 필러 자국이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그 얘기를 지금 안 합니다. 이거는 거짓말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거짓말과. 생활을 자꾸. 아니요. 이거는. 그러니까 4월 16일에 대통령이 공식적인 업무 날짜입니다. 이날이. 토요일, 일요일 아니에요. 네, 알았어요. 그건. 그러니까 그때 정말 뭘 하셨는가. 궁금해요. 궁금한 분들도. 뭐 때문에 이걸 그렇게 숨기려고 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이것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게. 그러니까요. 정말로 대통령님 그날 오전에 5월은 뺍시다. 이제 5월은 대충 나왔으니까. 오전 또는 그 첫날 밤에 저녁 때 이 수시를 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아까 뭐 이영선이 뭐 10시경에 TV로 뉴스 보고 관저 올라가서 대기를 했다는데 어디서 있었는지 도대체. 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은 그럼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셨는지 또. 죄송합니다. 자꾸 쓸데없는 거 궁금해하지 마세요. 아니 쓸데가 있다니까요. 알았어. 제가 실수했습니다. 아니 제가 문제가 쓸데가 없어 보입니까? 죄송합니다. 아이고. 모든 방송에서 대부분 방송에서 그날에 그 전후에 대통령 얼굴까지 다 공개를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 거 갖다가 밝히라고 그랬는데 그게 쓸데없는 보도였을까요? 아니에요. 송행크님? 아닙니다. 아니죠. 하도 속이 상하니까요. 진짜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또 한참 뭐 여기 뭐 치술 그걸 또 뭐 확대해가지고 뭐 언론에. 아이고. 한 거의 6개월이 되었는데요. 정말 이거 어떻게? 6개월은 채 안 됐고요. 질문이 왜 최순실이었을까? 왜 이거 뭐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배신 트라우마 이건 최순실이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법정에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 트라우마 때문에 저를 갖다가 유독 찾으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찾도록 만들었겠죠. 그렇게 보여요. 최태민 목사의 딸이고 40년 지이니까 그렇고. 저는 아까 보니까 두 번째 질문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꼭 밝혀야 할 것들은 다 얘기하셨으니까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걸 꼭 한번 여쭙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초기에 다 돌이켜놓고 보니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 5판의 연속이에요. 5판의 연속. 아니 물론 앞에 거 다 빼고 보면 최소한 지난해 10월 21일 날 대수비 발언 9시간 했죠. 9분 했죠. 그다음에 24일 날 월요일 날 개헌 발의했죠. 개헌 제안했죠. 그리고 빵 하고 그날 저녁에 태블릿 빛이 터졌을 때부터 거의 10몇 시간을 갖다가 모두가 침묵에 잠기는 가운데 1차 대국민 담화 90초짜리 그걸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도대체 주변에서 최순실이가 들어오도록 옆에서 건의한 법률참모 우병우 당시수석 맞습니까? 뭐 저는 이런 걸 갖다 한번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엮였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해 연속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하여튼 근데 이것도 오해인가요? 돈 문제 끝으로 스위스은행에 거액의 비자금이 있답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이거 자꾸 튀어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어제죠. 어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스위스은행에 박정희 전 대통령 거액의 비자금 있다. 실체는 무엇일까요? 박정희 정권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차관 자금이나 투자 자금으로부터 전체 자금의 10에서 15%, 많게는 20%까지 커미션으로 가로채는 불법 행위를 일상적 관행으로 저질렀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이 적어도 26억 달러 이상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자금은 스위스 최대 은행인 유니언뱅크 등의 여러 사람의 명의의 비밀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입금되었습니다. 노웅래 의원의 발언은 한마디로
가짜 발언이며 국회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그동안 대통령 탄핵에 쓰여졌던 거짓, 선동, 편파 유수의 연장선상에 불과합니다. 탄핵 정국으로 나라가 불안한 상황에서 의혹을 또 제기하며 국민 여론을 선동하기 위한 의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 저 판넬에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냥 저 보시는 걸로 하고 이 말씀을 차례로 지금 준비된 분부터 좀 하도록 일단은 하겠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의 뭐 해외 재산 이 문제는 계속 뭐 한 번씩 그 시가 되면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거 뭐 프레이저 보고서 저 옛날에 다 나왔었잖아요. 저 미하원 국제관계. 뭐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 되면은 그 여기가 나기는 나는데 네네. 실제로 뭐 그 불을 떼는지 안 떼는지는 그것은 그 뭐 규모 특히 규모 문제에서도 보면은 뭐 10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네 맞아요. 10조는 저번에 최순실 씨가 뭐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10조 뭐 금액이 비슷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소문을 타고 했는데 그 진실은 뭐 언젠가는 규명이 될 테고 최순실 씨가 100억 원대 그 재산을 소재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계속 재산 은닉을 하는 이유. 본인도 지금 본인이 잘못한 걸 알고 있는 거죠. 잘못하고 있는 걸. 그러니까 검은 돈을 벌고 있는 걸 알아요. 그렇죠. 검은 돈을 벌고 있다면 언젠가 그 탈인하면은 해외에 빼돌렸다가 외국 나가서 살 생각을 했겠죠. 부당한 그러니까, 수익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뭐 거쳐 알아보고 뭐 다 했지 않습니까? 네, 민 원장님 생각도 뭐 그렇죠. 같으실 것 같아요. 최태민 씨가 괜히 92년도부터 독일에 거점으로 해서 활동했겠습니까? 독일에도 많이 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 것도 좀 밝혀져야 되고 소영호 소장은 네. 저기 뭐 박정희 시절에 정경유착의 폐해가 검은 거래에서 대한 그 검은 돈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어받은 최순실 씨 마찬가지로 본인이 공식적인 자기 명의로는 300억 정도를 가지고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뭐 수천억 원이다. 또 이번 특검이 찾아낸 것만 찬명 재산이 100억 정도 되는 걸 보면 아마도 정경유착의 검은 돈이 그 뿌리이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정치권에서 뭐 나오는 얘기들은 사실 뭐 아닐 말고 식의 얘기가 많습니다. 그걸 뭐 설 계속 많은데 실체가 뭔지는 정말 알 수가 없는 대목이고 만약에 이제 은닉한 재산 100억 원대를 특검이 정황이라든지 그걸 갖고 있다라고 전제하면은 또 왜 재산을 은닉했을까? 이거 들키면 어떻게 되죠? 추징. 당연히 환수되고 추징되는 거죠. 뺏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꼭 숨기되는 거죠. 어디에? 스위스에. 그렇게 한 거죠. 뺏기기 싫으니까. 큰일 나니까.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아니, 있다면 질문이 특검이 은닉재산 100억 원대를 소재를 파악을 했다. 최순실은 왜 재산을 은닉할까? 들키면 뺏기니까 환수되니까 숨기는 거죠.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저 특검 이 은닉재산 지금 그 100억 원 오늘 뭐 특전 신문에 나왔고 그 특정 신문이 얼마 전에 10조 원 얘기했던 바로 그 신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의 끝은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차명으로 되어 있어서 확인할 수가 없다예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그만두시고 이거는 웃기는 얘기고요. 79년 당시에 26억 달러를 빼돌렸다면서요, 박정희 대통령. 당시 정부 예산을 찾아봤더니 100억 달러 조금 못 됩니다. 그러니까요. 가능한 얘기인지 그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26억 달러.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 1인당 퍼캐피타 GNP가 1,200달러일 당시고요. 정부 예산이 100억 달러가 조금 못 됐던 바로 그 시절입니다. 조세 정의가 바로 서지 않으면 절대로 살만한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시고 이번 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